며느리는 살아있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서둘러 치렀습니다. 시어머니 목숨값인 10억 원 보험금이 탐났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끝났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돌아와 자신의 마지막 존엄을 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3이에요. 내 인생은 40년 넘게 푹 고아낸 돼지뼈 국물처럼 진하고 구수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배어있죠. 부산 사상구 시끄러운 새벽 시장 안 귀퉁이에서 작은 돼지국밥집을 해요. 그 좁은 가게가 내 세상의 전부였고 내 젊음과 눈물을 다 바친 곳이에요. 가게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남편과 나 그리고 갓난쟁이였던 우리 아들딸이 웃고 있네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면서 악착같이 버텨왔어요. 내게는 두 자식이 있어요. 하나는 내 자랑이자 희망인 딸 민서. 그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가 지금은 저 멀리 뉴욕이라는 곳에서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바다 건너에 있는 딸이 눈에 밟히지만 그래도 제 앞가림 잘하는 걸 보면 대견해서 눈물이 다 나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들 진우, 그리고 그 아이의 아내, 내 며느리 유경. 이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아이들이죠. 참 이상하죠. 자식은 다 똑같이 품에 안고 키웠는데 어쩜 그리도 다른지. 민서는 늘 제게 힘이 되어 주었지만 진우는 언제부턴가 제게 근심이 되었어요. 착한 아이였는데 사업에 실패하고부터는 사람이 변하더군요. 그늘이 깊어졌고 웃음을 잃었어요. 며느리 유경이는 처음부터 살가운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늘 제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벽이 있었어요. 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내가 아닌 내 딸 민서의 입을 통해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민서가 울면서 내게 해준 이야기거든요. 그날 뉴욕의 마천루 속에서 내 딸이 겪었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나는 까마득히 모른 채 썩은 냄새가 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민서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막 끝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대요. 한동안 찾아뵙지 못한 엄마에게 곧 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고 해요.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린 건. 화면에 뜬 이름은 새언니 유경이었죠. 민서는 나중에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유경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고요. 마치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듯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대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래요. 그 순간 민서의 세상은 암전이 되었어요. 귀가 웅웅거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아니라고, 뭔가 잘못된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대요.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며칠 전 통화에서도 밥 잘 챙겨 먹으라며 잔소리를 하시던 엄마였는데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 가슴을 쳤죠. 민서는 닥치는 대로 짐을 싸서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내내 민서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대요. 엄마와의 좋았던 기억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거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도착한 김해공항. 출국장에는 오빠 진우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의 모습이 이상했대요. 수십 년 만에 엄마를 잃은 아들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슬픔보다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민서가 오빠 하고 부르며 다가가도 진우는 동생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저 왔나, 힘들었겠네 하는 힘없는 말만 중얼거렸죠. 그때 뒤에서 유경이 나타났어요. 유경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고 해요. 유경은 민서의 어깨를 형식적으로 두드리며 말했죠. 언니, 오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 장례식장에 모셨어요. 바로 가시죠.
진우는 마치 아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유경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서는 그 순간 차가운 위화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요. 이건 슬픔에 잠긴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은 이상할 만큼 텅 비어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 민서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죠. 그런데 그 넓은 공간에 조문객이라곤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4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하며 동네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냈던 엄마였는데 엄마의 부고를 들었다면 시장 상인들부터 동네 어르신들까지 문턱이 닳도록 찾아왔을 사람들이었어요. 민서가 유경에게 물었죠. 새언니, 이웃분들께는 연락 다 드린 거 맞아요? 유경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오기 힘들어 하시네요. 말은 그랬지만 그건 너무나 어설픈 변명이었죠. 엄마의 평생 친구였던 이웃집 할머니, 매일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씩 드시고 가던 단골 손님들,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 기이한 건 장례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경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서둘렀어요. 입관부터 발인까지 모든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잡았죠. 민서가 엄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러자 유경은 싸늘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언니, 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니가 넘어지실 때 얼굴을 심하게 다치셨어요. 좋은 모습만 기억하는 게 나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쨍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대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면서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는 건 또 무슨 소리란 말인가. 민서가 진우를 쳐다보며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얼굴 왜 못 봐? 하고 다그쳤지만 진우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유경이 말이 맞다. 그냥 좋은 모습만 기억하자. 그 무기력한 대답에 민서는 절망감을 느꼈죠. 조문객이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경의 직장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정 앞에 잠시 섰다가 유경과 몇 마디 나누고는 형식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죠.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동원된 단역 배우들처럼 보였대요. 모든 장례 절차가 폭풍처럼 끝나고 민서가 텅 빈 집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죠. 문을 열어보니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옆집 순덕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서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민서야, 이게 대체와 이카노, 네 엄마가 죽었다는 게 말이 되나. 민서가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모셨어요. 할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했죠.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물어 장례식장을 갔더니 이미 다 끝났다는 기라. 와, 아무도 연락 한 통 안 했노.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유경이 모두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빠서 못 왔다고 했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순덕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꽉 잡으며 목소리를 낮춰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건 민서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의심의 연기를 거대한 불길로 바꿔버린 한마디였죠. 민서야, 단디 들어라. 네 엄마 가기 며칠 전에 내가 똑똑히 들었다. 네 엄마랑 그 새아가씨랑 돈 문제로 집이 떠나가라 싸우는 소리를.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창문으로 얼핏 봤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네 엄마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대이.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민서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슬픔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분노와 섬뜩한 확신이 자리 잡았죠.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하고도 신락 같은 희망, 혹은 더 거대한 절망의 예감이 민서의 온몸을 꿰뚫고 지나갔어요. 내 딸 민서가 그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의심의 불씨를 키우고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곳에서 썩은 흙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이야기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 사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모든 비극은 내 아들 진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됐죠. 우리 진우 원래는 참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부산에서 작은 IT 회사를 차렸을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큰 돈을 벌 것처럼 의욕이 넘쳤죠.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나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은 무리한 투자와 어긋난 예측으로 결국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어린 것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5억 원이라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예요. 진우는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나를 걱정시킬까봐 그 사실을 까맣게 숨겼어요. 나는 그저 아들 얼굴에 그늘이 깊어지는 것만 보고 속을 태웠죠. 그런데 문제는 진우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내 며느리 유경이한테는 결혼 전부터 손버릇이 좋지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실패를 비난하던 유경이는 한 방으로 모든 걸 만회하겠다며 불법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험상궂은 사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유경이는 진우를 개잡듯 잡으며 나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내 평생의 피땀이 담긴 이 집의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으라는 거였. 그날 저녁 진우가 헬쑥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어요.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내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한참을 흐느끼던 아들이 겨우 입을 뗐어요. 집 보증금을 달라고, 그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내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목숨줄이었거든요. 안 된다. 이 돈은 절대 못 준다. 내 대답에 진우가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유경이가 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머니 때문에 저희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돈 좀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유경이가 악을 쓰는 그 순간 나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깊은 어둠을 봤어요. 유경이는 고아였어요. 어릴 적 양부모에게 학대당하며 자랐고 돈이 없어 온갖 서름과 굴욕을 겪었다고 했죠. 그 상처가 아이를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그 아이의 과거를 동정하면서도 나는 내 마지막 보루까지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내 거절이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유경이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곧이어 이웃 할머니가 봤다던 그 험상궂은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였어요. 강태식이라는 이름의 그 사내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눈빛은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번뜩였죠. 진우가 기겁하며 유경이 앞을 막아섰어요. 여보, 이러지 마, 제발. 엄마한테 이럴 순 없어. 하지만 그 가냘픈 저항은 강태식의 거대한 팔에 밀려 힘없이 나가떨어졌어요. 나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놈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갔어요. 내 평생의 보금자리에서 내 아들이 무력하게 지켜보는 앞에서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간 거예요. 차는 한참을 달려 경남의 어느 한적한 시골로 향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산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폐가였죠.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방에 던져진 내게 유경이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어머니는 이제부터 죽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세상 빛 못 볼 줄 아세요. 그날부터 생지옥이 시작됐어요. 며칠 동안 나는 굶주림과 구타에 시달렸어요. 그들은 내 머리카락을 홧김에 잘라버렸고 잠도 재우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나를 피말리게 했죠. 몇 번이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굳게 잠긴 문과 창문 앞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어요. 민서야, 진우야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조롱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밖에서는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죠. 나를 감시하던 놈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얇은 벽 너머로 그의 동료들이 유경과 통화하며 다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 옆편 내가 약속한 돈 3천만 원 중에 절반밖에 안 보냈잖아. 나머지 돈 안 보내면 확 다 불어버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꽂혔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나는 온몸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어요. 썩을 대로 썩은 나무 창문틀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창문이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큼 부서졌어요. 나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푹푹 빠지는 논두렁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그 지옥에서 멀어지기 위해 발이 찢어져라 달리고 또 달렸어요. 몇 시간을 헤맸을까 저 멀리 작은 마을에 불빛이 보였어요. 나는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듯 나아갔고 어느 농가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구사일생,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저지른 짓을 떠올리자 처절한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 인생이, 내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만 거예요. 그 시골 농가에서 따뜻한 밥 한 술을 얻어먹고 정신을 차렸지만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를 구해준 노부부의 도움으로 겨우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제가 돌아갈 집은 이미 세상에 없는 곳이었어요. 아들 내외가 버티고 있는 그곳은 이제 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발길이 닿은 곳은 감천의 비탈길에 있는 오랜 친구 영희의 집이었어요. 수십 년간 제 속을 다 터놓고 지낸 유일한 친구였죠. 영희는 한밤중에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저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했어요. 하긴 이미 죽어서 장례까지 치른 친구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오죽했겠어요. 영희는 한참을 제 얼굴만 만지며 울다가 이내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겨 굳게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을 데워주고 제 낡은 옷을 벗겨주었죠. 그 온기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영희의 작은 다락방에 숨어 지냈어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저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곰팡내 나는 폐가의 축축한 공기, 유경이의 얼음장 같던 눈빛, 이제부터 죽은 사람이에요.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죠. 아들 진우의 무력한 얼굴도 떠올랐어요. 어미가 끌려 나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내 아들. 그 아이를 원망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아이도 피해자라고 여겨야 하는지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몸에 난 상처보다 더 깊었던 건 마음에 새겨진 배신감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는 공포가 저를 갉아먹었죠. 저는 법적으로 사망자가 된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도 건강보험도 그 무엇도 이제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 어두운 다락방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제 딸 민서는 또 다른 지옥을 겪고 있었대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민서는 제 장례를 치른 뒤에도 계속 부산에 머물렀어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며느리 유경이는 민서의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고 해요. 입으로는 언니 기운 내세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그 눈은 항상 민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있었죠. 민서는 유경이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으면서도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저 위선적인 얼굴 뒤에 얼마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경이가 민서에게 구청에 같이 가달라고 했대요.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면서요. 민서는 따라 나서면서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공무원 앞에 앉아 유경이가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순간
민서는 마치 자기가 직접 엄마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그렇게 서류 한 장으로 저는 이 나라의 기록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그건 유경이가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는 소리 없는 살인이었죠. 그리고 그건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넣기 위한 마지막 절차이기도 했고요. 저는 영희의 도움으로 몰래 병원에 다녔어요. 의사는 영양실조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어려운 이름의 병명을 진단했죠. 약을 먹어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만 멍하니 내다보며 보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섬에 갇혀버린 것 같았죠. 민서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일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살아 돌아온 엄마가 과연 내 딸에게 기쁨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유경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요. 내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죠. 제 존재 자체가 민서에게는 짐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또다시 무너졌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 제가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49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비는 마지막 의식이죠. 저는 그날 다락방 창문으로 멀리 보이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그 시각 민서는 홀로 저를 찾아 제 영정 사진 앞에 섰다고 해요.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민서는 모든 것을 체념하려 했대요. 어쩌면 엄마는 정말로 돌아가신 거고 내 의심은 그저 슬픔이 만들어낸 망상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어요. 민서는 짐을 싸서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민서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죠. 문 앞에는 죽은 줄만 알았던 제가 서 있었어요. 몇 주간의 공포와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겁에 질린 눈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서는 저를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대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혹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죠. 재회의 기쁨이나 충격보다 먼저 찾아온 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손을 뻗어 민서의 뺨을 만지는 순간 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엄마? 진짜 엄마야? 그제야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저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들 진우의 배신, 며느리 유경의 잔혹한 계획, 폐가에서의 끔찍했던 시간들, 그리고 필사적인 탈출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서의 눈물은 분노로 변해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눈물은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자 배신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할 거대한 싸움을 예고하는 비장한 의식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약한 모녀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서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된 두 명의 전사였죠. 딸과 재회한 그 밤, 우리는 울음으로 묵은 슬픔을 다 토해낸 뒤 남은 분노를 단단히 벼려 칼날을 만들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만 있을 수는 없었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민서는 뉴욕의 회사에 바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퇴직금과 저축을 전부 한국으로 가져왔죠. 그 돈이 우리의 유일한 실탄이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저의 가짜 장례가 치러진 바로 그 장례식장이었어요. 그곳에 모든 거짓의 시작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이미 죽은 사람,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죽음을 역이용하기로 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힘없는 시골 할머니로 위장하는 거였죠. 민서가 구해온 촌스러운 몸빼 바지에 낡은 스웨터를 입고 머리에는 값싼 스카프를 둘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촌부였죠. 하지만 계획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도는 장례식장 경비원에게 가로막혔어요. 연고도 없이 어슬렁거리는 저를 수상하게 여겨 쫓아냈죠. 두 번째는 더 아찔했어요.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서류를 떼러 온 유경이와 마주칠 뻔한 거예요. 기둥 뒤에 숨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세 번째는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며칠간의 긴장과 허기 때문에 사무실 앞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좌절감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쯤 기회는 아주 우연처럼 찾아왔어요. 네 번째 시도에서 저는 장례식장 복도를 청소하던 한 젊은 직원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몇 년 전 저희 국밥집에 와서 돈이 없다며 밥값 외상을 부탁하던 청년이었죠. 그때 아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에게 저는 밥값은 받지 않고 오히려 차비까지 쥐어 보냈었어요. 저는 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더군요. 제가 제 사정을 아주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했어요. 못된 며느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혹시 며칠 전 치러진 장례식 CCTV를 좀 볼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민서가 준비해준 돈 봉투 200만 원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죠. 아픈 어머니께 약이라도 지어드리라고요.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장례식장 직원들이 텅 빈 관을 운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승리이자 반격의 신호탄이었죠. 두 번째 목표는 제게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였어요. 저는 그 의사가 돈을 밝히고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기억해냈죠. 저는 민서와 함께 며칠 동안 부산의 낡은 구도심, 영도에 있는 그의 병원 근처를 맴돌았어요. 화려한 해운대와는 달리 영도의 밤거리는 어둡고 스산했죠. 우리는 그가 자주 가는 허름한 술집들을 잠복한 끝에 마침내 그를 찾아냈어요. 저는 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를 노려 다가갔어요. 일부러 그의 테이블에 합석해서 술을 한 잔 따라주었죠. 저는 그저 말동무가 필요한 외로운 늙은이처럼 행세했어요. 그의 술값까지 계산해주며 환심을 샀죠. 술이 거나하게 취한 그에게 제가 슬쩍 떠보았어요. 의사 선생님, 용하신 분이라더니 최근에 큰 건 하나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말에 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에이, 500만 원 받고 서류 한 장 떼주는 게 뭐 대수라고. 늙은이 하나 서류상으로 없애주는 거 일도 아니지.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그의 말을 전부 제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녹음했어요. 민서가 미리 녹음 기능을 켜서 쥐어준 바로 그 스마트폰이었죠. 두 번째 무기도 그렇게 손에 들어왔어요. 가장 위험한 임무는 마지막에 남았어요. 모든 음모의 핵심인 보험 계약서를 찾아내는 일이었죠. 그 서류는 틀림없이 아들 내외의 집, 저 화려한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어딘가에 있을 터였어요. 그곳은 한때 저도 제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적의 심장부였죠.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시도에서 기회가 왔어요. 제가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민서는 진우가 아파트 분리수거를 하러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안으로 들어갔어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민서는 약속한 시간 안에 돌아왔고 그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유경이가 몇 달 전 노인 복지 혜택이라며 제게 서명을 받아갔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죠. 내용은 참혹했어요. 제 목숨값으로 책정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 계약서. 수혜자는 오직 유경이 한 명. 그리고 그 밑에는 이미 보험금 전액이 유경의 계좌로 지급 완료되었다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 종이들을 보는 순간 제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았어요. 저를 납치했던 그 험상궂은 남자 강태식. 저는 민서의 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군요. 탐정은 며칠 만에 강태식의 신원과 전과 기록을 모두 알아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유경에게 고용되어
나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통화 내용까지 녹음해왔죠. 모든 증거가 우리 손에 들어온 그날 밤이었어요. 민서와 저는 거실 식탁에 CCTV 영상이 담긴 USB, 의사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보험 계약서, 그리고 탐정의 보고서를 모두 펼쳐놓았어요.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죠. 그때였어요. 민서의 휴대폰이 찢어질 듯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새언니, 유경이었어요. 민서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유경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언니, 엄마 죽음에 대해서 더는 파고들지 마. 그러다 언니도 엄마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안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며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죠.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심판의 시간만 남은 거예요. 유경이의 목소리가 끊긴 전화기를 붙잡고 민서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죠. 제 딸을 향한 그 노골적인 협박은 그러나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남은 망설임까지 불태워버리는 불쏘시개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을 새워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정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미리 선임해둔 변호사와 함께 부산 사상경찰서로 향했어요. 제 평생 경찰서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었는데 제 발로 그곳을 찾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살아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죽은 제가 경찰서에 나타났을 때 처음 우리를 맞았던 젊은 경찰의 표정은 황당함 그 자체였어요. 웬 노파가 와서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민서가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고 변호사가 법적으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책상 위에 빈관이 운구되는 CCTV 영상이 담긴 USB, 의사와 납치범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10억 원짜리 보험 계약서 사본이 차례로 놓이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형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특히 제가 제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내가 바로 사망신고된 박순자요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미온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경찰서는 즉시 발칵 뒤집혔어요. 이건 단순 실종이나 사기 사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존속 살인미수, 사체 없는 살인으로 위장한 보험 사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흉악 범죄였죠. 즉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그날 오후 바로 아들 내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진우와 유경의 집에 형사들이 들이닥쳤다고 해요. 유경이는 마지막까지 당신들 뭐야, 우리 남편이 누군 줄 알고 이래 라며 발악했지만 차갑게 빛나는 수갑 앞에서는 소용없었죠. 진우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고 하고요. 시어머니 산채로 땅에 묻고 가짜 장례 치른 며느리. 사건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이 발칵 뒤집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냐며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어요. 저희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부산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의 신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어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 저는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서는 아들 진우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진우는 왁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아내의 강요와 빚의 압박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며 울부짖었죠. 그리고는 방청석에 앉은 저를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절규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어요. 저 아이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저 아이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단죄해야 하나? 제 안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반면 유경이는 마지막까지 뻔뻔했어요. 조금의 반성도 없이 꼿꼿하게 고개를 든 채 모든 것이 지독하게 인색했던 시어머니 탓이라고 소리쳤어요.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무기 삼아 자신이야말로 세상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유경이의 변호사는 고아로 태어나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던 그 아이의 과거를 부각하며 동정심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어요.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는 속셈이었죠. 1심에서 그들은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유경이는 즉각 항소했고 모두의 분노 속에 열린 항소심에서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재판부가 유경이의 불우한 과거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참작하여 원심을 깨고 형량을 15년에서 12년으로 줄여준 거예요.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판결은 우리 사회에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가해자의 불행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인데도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후에 찾아왔어요. 1심 판결이 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민서와 함께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날 변호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들 진우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극심한 죄책감과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거였죠. 아들이 남긴 유서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2글자 죄송합니다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복수는 끝났는데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죠. 제 아들의 싸늘한 주검, 그리고 제 가슴에 평생 안고 가야 할 거대한 슬픔과 허무함만이 덩그러니 남았을 뿐이었어요. 거짓의 성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속에서 저 또한 길을 잃고 만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제 삶은 지옥의 연장선이었어요. 아들 진우의 죽음은 제게 내려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죠.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결국 용서하지 못한 엄이 있나 자신이라는 죄책감이 매일 밤 유령처럼 찾아와 제 목을 졸랐어요. 잠이 들면 어김없이 악몽을 꿨어요. 곰팡내 나던 폐가의 어둠과 법정에서 울부짖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죠. 승리한 복수극의 주인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자식을 가슴에 묻은 패배한 어미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제 곁을 지키던 딸 민서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민서는 뉴욕의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온전히 저를 돌보는 일에만 매달렸죠. 하지만 그런 딸의 헌신이 오히려 제게는 숨막히는 족쇄가 될 때도 있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위태로운 빙판길을 걷는 것처럼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서는 제가 넋을 놓고 앉아 있거나 밤새 끙끙 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고 특히 정신과라는 단어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다가왔. 저는 그런 민서에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겪은 걸 네가 알아. 라며 날카로운 말을 내뱉기 일쑤였어요. 그러면 민서는 지친 얼굴로 엄마가 그렇게 무너지면 난 어떡해? 라며 소리쳤죠.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후회하기를 반복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픈 그런 시간들이었죠. 결국 우리는 결심했어요. 이 끔찍한 기억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부산의 집을 떠나기로. 평생을 바친 국밥집도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웠던 이 집도 이제는 제게 고통의 동의어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강원도 정선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래서 더 좋았어요. 우리를 아는 사람도 우리를 동정하거나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정선의 풍경은 부산과 참 많이 달랐어요.
회색 빌딩과 아스팔트 대신 창문을 열면 사계절의 색을 고스란히 품은 산이 병풍처럼 펼쳐졌죠. 처음에는 그저 집 안에 틀어박혀 조용히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골의 인심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더군요. 옆집 할머니는 갓 쪄낸 옥수수를 들고 찾아왔고, 이장님은 텃밭에서 키운 상추라며 한아름 안겨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아주 조금씩, 정말 눈꽃만큼씩 녹기 시작했어요. 마을 노인회관에 처음 나갔던 날이 기억나네요. 제 사연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할머니들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고 함께 화투를 치고 밭에서 캔 곤드레 나물로 밥을 지어 먹으며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결국 사람을 통해 치유받게 된 거예요. 민서의 끈질긴 설득과 이웃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정선읍내의 작은 병원에서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사 앞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안의 응어리를 하나씩 토해낼수록 신기하게도 밤에 꾸는 악몽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처음으로 제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제 아들 진우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었던 아들은 이제 그저 가슴 아픈 제 새끼로 돌아와 있었어요.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자 제 안에서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끔찍한 일을 겪고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드는 꿈이었죠.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공간을요. 민서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환하게 웃으며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선에 온 지 2번째 겨울을 맞았어요.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아침이었죠. 저와 민서는 뜨거운 찻잔을 손에 든 채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서로를 핥히지 않아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그립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그 녀석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리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큰 것 같구나. 민서는 말없이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상처는 아마 평생 완벽하게 아물지 않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그 깊은 상처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워낼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정선의 하얀 눈처럼 모든 것을 덮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결국 복수는 공허함만 남겼어요. 진정한 승리는 아들 내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용기였죠. 상처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법보다 강한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요?